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을 시작합니다. 최근 해직 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은 박성호 전 MBC 기자회장의 글 한 대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추상적 선언만으로는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지배구조의 영향이겠지만 방송과 방송 기자들은 늘 집권 세력과 같은 편에 서 있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어떤 경우에라도 훼손될 수 없는 공정한 뉴스의 작업 표준 같은 것이 뿌리 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은 최근 BBC 메인 뉴스를 보다가 더 굳어졌다. 총선을 일주일 앞둔 그날의 톱뉴스는 총리 후보자 3명을 세워놓고 시청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었다. 그 공약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총리 후보가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총리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방금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런 시민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방송됐다. 직업과 연령대가 다른 9명의 시민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조목조목 따지는 갑이었고, 후보자들은 답변하느라 진땀을 빼는 그야말로 을이었다. 정치 에디터의 클로징 멘트도 인상적이었다. 오늘의 분명한 승자는 어느 후보도, 전문가도, 그리고 저 같은 기자도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영국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 당장 달려가고 싶다. 보도국으로. MBC를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해직 기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충심으로 고대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4시 35분 막 되어가는군요. 네팔에서 또 강도 7.1의 대형 규모 7.1의 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인근이라고 합니다. 그쪽 지형은 잘 모르겠지만 에베레스트 인근이라고 하니까 대형 눈사태, 산사태 이런 게 나지는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들긴 합니다. 그나저나 여기는 지금 우기에 접어들어서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다는데 지붕 없는 곳에서
폭우를 맞아야 하는 수십만, 100만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이재민들. 네, 가슴이 아프군요. 자, 시작하죠.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어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모레죠?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요? 검찰이? 네, 그렇습니다. 신분이 바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죠. 검찰 특별수사팀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팀장입니다. 이 수사팀은 이완구 전 총리에게 내일 모레 오전 10시, 14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으라 이렇게 통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충남 부여 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이 전 총리는요, 2013년 4월 4일 이 부여 선거사무소를 직접 방문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이 든 비타오백 박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 전 총리에 대해서 이제 부르기 전에 네.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물론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해 왔죠. 좀 확보된 증거, 뭐 방증 증거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사팀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앞두고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3천만 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시기와 장소, 현장 상황을 복원하면서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사팀은 또 성 전 회장의 측근인 수행비서 금모 씨와 운전기사 여모 씨 등 두세 명을 참고인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충남 부여 청양 재보선에 출마한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때 동행했다는 인물들입니다. 네. 지난 6일 수사팀은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목격했다고 언론에 제보한 이 전 총리의 재보선 캠프 자원봉사자 한모 씨와 운전기사 윤모 씨도 불러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수사팀은요, 성 전 회장이 3천만 원을 비타오백 박스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직접 은행에서 시연까지 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지난달 15일에는 성 전 회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확보한 뒤 성 전 회장의 주장이나 다이어리에 나온 일정대로 이 전 총리 등을 만나기 위해 부여로 이동했는지 여부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확인이 됐다는 식으로 알려졌더라고요. 그날 그 시간대쯤에 부여 톨게이트를 통과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검찰이 밝히진 않았으니까 네. 확정된 사실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총리직 사퇴 후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했던 이 전 총리는 최근에 건강이 다소 호전이 돼서 퇴원한 뒤에 자택에 집거하며 검찰 조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예. 한편 어제 홍준표 경남지사가 검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네.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아내가 만든 비자금으로 선거자금을 충당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자신이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의 원내 대책비 그리고 수당 이런 것을 생활비로 좀 쓰라고 준 거다. 이래가지고 횡령 아니냐, 그렇죠. 공금 횡령 아니냐. 네. 그거는 나라 돈 아니냐 이렇게 지적 비판이 많이 제기되니까 직책 수당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네. 그러면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면 횡령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그런가 봅니다. 홍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아니 돈의 출처가 나라 돈이고 공적으로 쓰게 돼 있으면 그것을 사적으로 쓰면 그게 횡령이지 무슨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 그런 게 있나요? 예. 일단 주장을 한번 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홍 지사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요. 그 직책 수당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 쪽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홍 지사는요.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한다면서요. 원내대표로서 국회 대책비가 나오고 상임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급여 성격의 직책수당이 나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급여를 받는 것을 집에 생활비로 썼다고 해서 예산 횡령으로 말할 수 없듯이 운영위원장의 급여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쓴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급여냐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공적으로 지급되는 뭐 활동비냐. 예. 이 성격을 둘러싸고도 논란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예.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국회 활동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인데. 네. 이건 급여는 아니지 않습니까? 급여 개념으로 포함이 된다면은 뭐 홍지사 말이 맞겠죠. 그러겠지만. 그러면은 급여에 넣어서 줄 일이지 뭐하러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주겠습니까? 세비에 포함시켜서요, 차라리. 네. 의원 홍준표에게 준 게 아니고 예. 운영위원장 아무개에게 준 거니까. 자리를 향해서 나오는 돈이다. 예. 뭐 왜 이렇게까지 옹색한 별명을 이틀에 걸쳐서 계속 해야 되는지도 참 답답하고. 예. 오늘 어떤 조간신문에 보니까 야, 그 원내대표 왜 그렇게들 기를 쓰고 하려는지 물론 그 국회의원의 대표로서 원을 이끌고 여와 야를 대표하는 그런 명예직이자 또 실권도 막강하지만 돈도 많이 주더군요. 뭐 한 달에 4천에서 한 5천 정도. 굉장하네요. 국회의장도 애쓴다고 500만 원씩 따로 이렇게 떼서 준답니다. 한 달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합쳐가지고 한 5천 안팎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법인카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국회에 가면 농협 이제 금융기관이 딱 하나 있는데 농협 국회 지점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로 준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뭐 제가 오프닝에서 그거 법인카드로 쓰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카드깡이라도 하셨단 얘기냐? 뭐 이렇게 힐난한 질문한 것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카드깡은 아니고 100만 원짜리 수표로 지급된 걸 이제 현금으로 바꿔서 썼다는 건데 아무튼 총 1년에 한 4억 8천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급여는 한 1억 3천은 그냥 따로 있고 원내대표를 하기만 하면 원내대표를 할 수 있다면 직업으로서의 정치도 괜찮네요. 아, 괜찮은 정도입니까? 이 김효진 PD가 통이 크군요.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쨌거나 참 홍준표 지사 참 볼썽사납습니다. 자,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홍 지사가 제기한 배달 사고 의혹에 대해서 홍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 자유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뭐 뜻은 미지근합니다. 거짓말이란 뜻인지 뭔지. 윤승모 전 부사장 오늘 오전에 서울 모처에 있는 병원으로 진료차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자들과 마주한 모양입니다. 배달 사고 논란, 홍준표 지사가 제기하는 배달 사고 의혹에 대한 입장이나 이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구체적 장소 또 직접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 등등 기자들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얘기하겠다면서 홍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자유다라고 짧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 질문이 쏟아지니까 나는 바깥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긴 채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요. 앞서 홍 지사는 어제죠. 경남도청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큰 것 한 개를 윤 씨를 통해 도지사 선거 캠프에 전달하라고 했는데 배달 사고가 났다고 모 전직 지자체장이 전해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를 자꾸 입증하려고 시도하는 것이겠죠.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이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에게 금품거래 정황 관련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홍 지사의 전직 보좌관 출신 모 대학 총장 엄모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부사장은 검찰에서 엄 씨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혜수 씨가 홍 지사 사건을 놓고 자신을 회유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윤승모 전 부사장. 기자 출신이죠. 정치부에도 꽤 오래 있었고. 사실은 홍 지사 캠프에 가서 돕다가 뭐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준 거죠. 경남기업에다가.
그런데 마치 뭐 자기는 전혀 윤승모 씨를 모르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심정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예. 더군다나 그 1억 원, 문제의 1억 원은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12년 돈을 준 건 2011년 6월경이고, 예. 2012년 4월 총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인사성 돈이었다고 분명히 검찰에서 용처까지 그 예. 돈의 목적까지 이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꾸 배달 사고 뭐 2번이나 배달 사고 이런 얘기하니까 윤승모 씨는 자기가 말하자면 지금 중간에서 뭘 이렇게 횡령한 떼먹은 전문용어로 이 슈킹. 예. 그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자기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예. 자기가 무슨 뭐 좀도둑, 1억 원이니까 좀도둑은 아니네요. 예.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의 핵심은 회유하는데 홍 지사가 관여했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윤 전 부사장은 모 대학 총장으로 있는 엄모 씨, 예. 홍 지사의 전 보좌관이죠. 홍 의원의 전 보좌관, 그리고 김혜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 두 사람이 자신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을 일부분을 녹음을 해가지고, 예. 휴대전화 녹음을 해서 그 음성 파일을 지금 검찰에 제출했다는 거 것이죠. 아닙니까? 예. 이런 게 드러나면은 이 엄 씨 그리고 김혜수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 사람들과 홍 지사가 사전에 모의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네. 또는 뭐 상의를 한 게 드러나면 구속영장 발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홍준표 지사가 거물 정치인이긴 한가 봅니다. 왜요? 그 보좌관하고 선거 돕고 그랬더니 뭐 대학 총장으로도 총장을. 가고 기업 예. 부사장으로도 가고. 예. 그렇죠. 예. 윤승모 씨는 바로 경남기업의 정무담당 부사장 격으로 보낸 예. 거고, 그러니까 뭐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은 그런 부사장은 따로 있고, 예. 재무담당 한모 부사장도 있었고, 한모 씨는 전무였고, 여기는 부사장으로 갔고, 또 한 사람은 뭐 어느 대학인지는 모르겠는데 총장으로 가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리 예. 작은 대학이라고 그래도 총장이 그렇게 쉽게 되나? 예. 네. 자, 야당 얘기 좀 한번 볼까요? 공갈 사퇴 발언으로 논란이 벌어졌는데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결국 평당원들로부터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당했군요. 그렇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당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의 징계를 둘러싼 당내 의견 충돌이 격해진 모양새죠. 그러면서 최근 격화되고 있는 계파 갈등, 이것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평당원 10여 명이 어제 오후 늦게요, 이 공동 서명을 한 징계 요구서를 윤리심판원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대부분 비노 성향의 당원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원들은 요구서에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최고위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심판원의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심판원은 아직 정식 처리 절차를 밟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를 거쳐서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이 조사 명령을 내려야만 정식 사안으로 다뤄진다고 합니다. 강 원장은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고, 확인이 된다면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심판원이 오는 15일에 글피죠. 네.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 최고위원에 대한 심의도 당연히 이날 회의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징계 수위를 두고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당규상이요, 윤리심판원 징계 종류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수위 당적 박탈, 네. 또 당원 자격정지, 당직자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 해제, 경고 등등입니다. 네. 비주류 그룹의 의원 모임이죠.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민진모라는 약칭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런 모임 등등을 중심으로는 당적 박탈 정도까지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당적 박탈이 안 된다면 당원 자격정지나 당직자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내년 총선 전까지 정 최고위원이 설화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막음을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당직자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킴으로써 공식적인 발언의 기회를 봉쇄하자. 그렇죠. 혹시 있을지 모를 설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밥만 먹고 말은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네요. 뭐 그런 것이죠. 요약하자면 관련해서 조금 전에 새정치연합 그 의원총회가 네,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공개 발언, 자유 발언 시간이 있었는데 네. 김동철 의원이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출당, 예, 조치를 내려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결단하겠다는 뜻도 밝혔고요. 네. 뭐 탈당을 뜻하는 거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정청래 의원에 대한 강력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 요 흐름은 예사롭지 않아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함부로 네. 사족을 붙일 수 없는 건데 네. 김동철 의원이 제가 먼저 결단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의원들이 함께 움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의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공교롭게 또 지금 김동철 의원이 광주 출신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호남 신당론 요구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런 정도 현재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제 여수까지 가서 뭐 어쨌거나 사실상 만난 거와 진배 없는 형식의 접촉을 통해서 사과를 했고 예. 사과를 수용했고 예. 주승용 최고위원이 오늘은 올라왔더군요. 예. 본회의 표결이 있어서 와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표의 개혁 조치를 촉구한다. 예. 이외의 사람들의 뭐 사퇴나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또 한 번 기존 입장을 반복하긴 했는데 이 정도에서 끝내도 내상이 심한데 지금 윤리심판원 제소 그리고 의총에서 김동철 의원이면 3선인가 그렇고 예.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했었죠. 그렇죠. 떨어지긴 했지만. 중진이죠. 네, 중진급인데 자꾸 이렇게 덫을 내기로 들면 근데 이게 단순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네네. 출당이 참 무시무시한 조치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출당이면. 강용석 전 의원이 당했던 게 출당입니다. 네. 예, 뭐 같은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아나운서 어쩌고 저쩌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 국민적 예. 지탄을 받았던 그런 그렇죠. 건데 출당이라면 쉽게 말하면 당신하고 당 못하겠으니까 내쫓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집에서 내쫓는 거고 예. 종교로 말하면 파문시켜서 자기 문에서 떠나게 하는 건데 예. 여기 보니까 당적 박탈, 당원 자격정지, 당직자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 해제. 네. 여기까지는 상당히 중징계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있는 게 경고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출당이라는 거는 당적 박탈이겠죠? 그렇죠. 가장 바로 높은 그겁니다. 수위에. 네, 당적 예. 박탈 출당. 정당원에게 할 수 있는 최고로 강력한 조치가 출당이죠. 예. 자, 다음 뉴스 하나 보죠.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 즉, 정당을 해산시킬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그 정당 소속으로 지역구민들이 뽑아준 선출직 의원의 자격마저 박탈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예. 소송을 냈는데 그 첫 재판이 오늘 열렸죠. 그렇습니다. 김미희, 김재현,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옛 통진당 의원 5명 측 변호인은요.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그동안 헌법에 정당 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을 두었다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이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은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지위는 별개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헌재가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선험적 판단으로 의원직 상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법과 사법의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예. 선험적 판단으로 의원적 상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네. 그래서 입법과 사법의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했다. 이게 예통진당 의원들의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헌재 결정이 좀 일관성이 없었던 게 국회의원직은 의원직을 박탈하면서 예. 시의원들은 네. 또 전혀 그냥 이런 뒀죠. 방구 말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일률되게 그러면 해야지. 시의원과 국회의원이 본질적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에 의해서 뽑힌다는 점은 똑같은데 네. 어떤 규모의 의회에서 활동하느냐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박한철 소장이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판사 출신들보다 훨씬 더 사고가 유연하고 파격적인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만큼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 측은 이 소송 자체가 무효다. 뭐 이런 논리죠. 그렇습니다. 정부 소송 대리인은 헌재 결정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네. 이러면서 소송 자체를 각하하거나 원고 측의 주장에 타당성 없음으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각하는 문전박대하는 거니까 네. 각하는 뭐 이미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미 변론이 시작이 됐으니까. 재판이 열렸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각하는 의미가 없고요. 예, 정부 측은 법의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재 결정도 사법권 행사의 일종으로 행정청이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헌재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다며 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 측은 또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을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으로 판단해 헌재가 해산 결정을 했으므로 이 당에 소속돼 위헌적인 정치 이념을 실현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당연히 상실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소송 당사자인 전직 국회의원들은 일단 오늘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안 해도 되죠. 네. 다음 재판은 다음 달이죠. 6월 30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립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까지는 제법 바람이 강하게 불고 오늘 밤에 또 한 차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비는 아니니까 걱정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효진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4시 58분 36초입니다. 오늘은 지금 게시판을 한번 보고 있다가 다시 한번 짬이 되면 다시 한번 체크하기로 하죠. 새누리나 새정년이나 다른 게 뭘까? 구성하는 단어? 기반하는 지역? 잘 구분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채치기 해서 정리하라 라고 해파리님이 견해를 주셨습니다. 채치기? 채에 거르다 뭐 이런 뜻인가 보죠. 그래서 옥석을 구분하자. 당의 정체성과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그렇게 하자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이견이 있는 건 어디나 당연합니다. 그룹이나 계파도 그 자체로 저는 계파가 있다는 그 자체로 욕을 할 수는,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견이 없는 게 이상하죠, 사실. 사람이 여럿 모여 있는데. 그리고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방법론을 두고 특정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 것들을 조율해가는 게 뭐 민주주의의 기본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국회도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견을 가는 과정이 아니고 너와 내가 어떻게 해서 다르다. 그것을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이미 그런 색안경을 끼고 있고 걸핏하면 툭하면 무슨 빌미만 주어지면 바로 글이 연결해버리는, 그래서 늘 뇌관에 불을 붙이는,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인성론을 말씀드리자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련의 사태 비판받아 충분합니다. 왜 새누리당은 놔두고 새정년만 그렇게 혼을 내느냐라고 볼멘 소리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심정 압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 애정을 빼더라도 그게 어느 정당이었던 건 간에 민주정당의 기본이 안 되는 일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매를 맞아야, 그리고 호되게 맞아서 고칠 건 확실히 고치고 나가는 게 진정한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헬보이님 말씀 볼까요? 헬보이? 지옥의 소년?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내부 갈등이 있다는 건 어디처럼 내부적으로 약점이나 힘으로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걸 언론이 잘 이용해 먹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 야당은 더더욱 똘똘 뭉쳐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힘과 돈, 약점 없이는 사실상 똘똘 뭉치기 어렵죠. 힘, 돈, 약점이 없이는 똘똘 뭉치기 어렵다. 다 자기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예나 지금이나 정의가 이기기 어려운 이유 같다. 네. 김한길 대표를 비판한 오마이뉴스 2012년 6월 1일자 기사 일부를 변현주 사랑해 님이 올려주셨는데, 김한길 후보는 지난 2007년 2월 노무현의 실험은 이제 끝났다면서 가장 먼저 23명의 국회의원을 데리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사람이다. 또 2008년에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노무현이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대선 패배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돌린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정체성 없는 분에게 당대표를 맡겨서는 안 된다. 라는 대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선계님, 문재인 대표 흔들어서 공천 지분 챙기고 대표는 그냥 지들 꼭두각시 하라는 소리지요. 문재인 대표가 공천권을 포기하고 지역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분란이 일어난 것 같은데, 경선하면 중간 보스나 개파 수장들의 권위와 돈줄이 막히고 개파가 와해되니까 뭐 역기능이 훨씬 크다. 그래서 문재인 정치는 정치 하이에나에게 맡기고 그냥 은퇴하세요. 국민들도 하이에나들에게 당할 만큼 당해야 정신 차리지. 아마 반어법을 쓰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번 공천이 잘 된 것이냐, 공천을 잘못해서 진 거냐, 아니면 야권이 분열해서 진 거냐, 이게 뭐 4.29 직후에 좀 나왔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야권 분열로 인한 패배는 서울 관악을 정도를 겨우 들 수 있죠. 거기서 정동영 20%, 새정년 후보 34%, 둘이 합치면 54%쯤 되는데, 그에 반해서 당선된 새누리당 후보는 44%쯤 얻었죠. 그럼 뭐 그것은 범야권 표가 분열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야권 분열에 의한 패배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진 야권 후보들의 표를 다 합쳐도 당선된 새누리당 후보나 천정배 후보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즉 관악
지구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 곳에서의 승자들은 새누리 2, 천정배 무소속 하나인데요. 그 세 곳의 승자는 다 52%에서 55%까지 얻었죠. 그러니까 자력으로 과반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야권 분열 때문에 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공천에 좀 상대적으로 중량감이 떨어지거나 했던 건 맞는데 문재인 대표가 철저히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 이걸 통해서 하겠다고 했어. 이른바 전략공천을 안 했죠. 결과적으로 지고 나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불법을 하지 않으면서 일단 선거에서는 이겨야 이런 정치적 후폭풍이거나 분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오동팔님, 이분 저 유명한 파워 트위터리언이라고 말하나요? 트위터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김영삼이 아니고 김빙삼이라고 트위터 이름을 쓰시는 분인데 문재인, 정청래 욕할 정성으로 대통령 비판 좀 세게 해라 그러면서 이놈들아 이렇게 좀 욕설, 호통을 좀 치셨습니다. 배 사장님은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의 멘트랍니다. 참여정부 때 자신에게 간신이라고 말한 게 정청래 전 의원이라네요. 정청래 의원이 친노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청래는 분명히 친노가 아니다. 지금 이 얘기죠. 도대체 정청래는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에 유시민 전 장관은 원래 마음에 안 들면 정청래 의원은 누구나 다 물어뜯는 늑대형 정치인이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유시민 대표도 한 말 하는 전직 정치인이죠. 요즘은 작가라고 그렇게 칭하고 하던데 마음에 안 들면 누구나 다 물어뜯는 늑대형 정치인이다. 마이크 타이슨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물어뜯는. 문재인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하는 걸 바라지 않는 사꾸라 정치꾼들 같다라고 락 에이지스님이 견해를 주셨고 동의를 표한 분도 계시네요. 다 묶어서 내보내요. 그게 낫지. 완전 저질들, 생누리랑 똑같은 놈들 이라고 낭만 고양이님이 누구를 묶어서 내보내라고 하는 뜻인지 짐작들은 하시겠죠? 그건 명기는 안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청래 의원 건 이게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 김효진 PD도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어떤 식으로든 윤리위원회에서 무슨 제재 결정이 내려지면 그걸 또 정청래 의원이 곱게 수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나에게도 비판하고 발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나는 2위로 당선된 최고위원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 반발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커지는 거고 김동철 의원의 발언도 뭔가 뒤에 좀 한 자락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과묵한 선비님. 홍준표 지사가 살기 위해서 정치권 내막을 까발리기 시작하는구나. 잘한다. 조만간 지난 10여 년 동안 썩고 부패한 정치권 내의 각종 관제기관과 관변단체의 부조리까지도 까겠구나. 물잡이님, 도청은 자기 변명하러 가는 곳이 아니죠. 홍지사, 도지사 판공비 남은 것 사식비로 모으고 있지는 않나요? 사식, 네. 뭐 구속은 전혀 생각지도 않아 보인 것 같아요, 본인은. CP3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은 검찰이 구속 의지가 강한가 보군요. 이 양반 조사받고 나와서 한시도 쉬지 않고 애둘러 살려달라는 거 보니까, 네. 근데 지금 그 아내의 비자금으로 선거 자금을 충당했고, 그 아내 비자금은 이렇게 만든 거다. 그거 다 현금으로, 그냥 돈 다발로 쌓아둔 거죠. 은행 금고에다가.
대여금고라고 해. 개인금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통장 계좌를 만들어서 계좌에 넣어놓고 빼서 쓴 게 아니고 아예 그냥 현금으로 몇 년 동안을 넣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왜 계좌를 안 만들었을까요? 뭐가 구려서? 뭐가 캥겨서? 현금으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계좌에 넣어두면 적을망정 이자라도 붙고 그러는 건데 일단 기록은 분명히 남죠. 그럼 기록에 남는 것을 원치 않았던 돈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추론할 때 말이에요. 더군다나 홍 지사의 부인은 전직 은행원이라고 하니까 뭐 은행원이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며칠 넣어두는 게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보관을 해왔지 않습니까? 대여금고에다가 3억 원가량을. 그러면 1년에 1억 원이면 이자가 얼마야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포기해도 좋을 만큼 뭔가 사연이 있는 돈이다 라고 짐작하는 게 상식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이런 합리적 의문을 조사해서 밝히는 게 검찰이 해야 할 일이고요. 검찰이 홍준표 지사 건에서도 뭔가 위의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만약 그러하다면 검찰의 수치겠죠. 루키님, 총리는 필요 없어졌나봐요. 말도 없는 것 같고 완전 그러기 상태라 정신이 없는지 아니면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건지. 사람 어디 쉽게 구하겠습니까? 이 정부에서 총리 자리를. 물망에 올라도 다들 뭐 한다고 하겠어요? 이전에 저 문창극, 안대희, 문창극, 또 누굽니까? 이완구 등등. 그 전에 또 인수위원장 맡았던 판사 출신의 4명이나 이렇게 낙마하거나 망신살 다 당하고 결국 총리도 되지 못하고 이러니까 누군들 할까 싶습니다. 재테크는 홍 계장 마누라한테 맡기세요. 몇백만 원을 1년 만에 1억 2천만 원으로 만든다네요. 라고 소리엘님. 네, 부산 청취자님이 제가 5월 23일 다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6시에 부산에서 북콘서트 청취자들과의 만남 저서 출판 기념회 그런 성격의 행사를 합니다. 장소는 5월 23일 날 토요일 오후 6시고요. 부산의 푸른바다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곳이 부산 북구의 화명 신도시에 있답니다. 바보주막 맞은편이라고 하네요. 참가하고 싶거나 문의하실 분은 010-3297-0205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부산지역협의회 후원으로 치러지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 담당자, 제가 방금 불러드린 그 휴대전화 번호에 문자로 물어주시면 좋겠다고요. 아마 길게 통화하기가 좀 그렇거나 그러신 모양이죠. 네. 이날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5주기 추모식이 열리는 날이죠. 봉하마을에서. 그래서 봉하마을에 추모제에 참석들 하시고 대부분이 함께 이 장소로 건너오실 계획이라고 제가 부산 북콘서트를 주관하시는 분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날이 되도록 애를 쓰고자 합니다. 가급적 많은 분을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하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 이거 방침을 아직 정한 건 아니죠? 그냥 공개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까? 아직 공개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까지도 정해진 건 아닌데. 예. 그런데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논의를 당내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시작하겠다. 의견을 모아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오늘 그 얘기가 좀 눈길을 끄는 건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상향 조정 얘기가 나온 뒤에 이 정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 사실상 이게 특히 이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한 얘기가 1072조 몇 조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702조. 1702조. 예. 이 세금 폭탄 얘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오늘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석상에서 이 씀씀이를 죽이지 않고 이 세금부터 거두려고 하는 건 문제다라면 사실 야당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이 대통령의 국무회의석상 얘기하고 시간 순서는 시간적으로는 좀 비슷하고 또 미리 기자간담회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즉각적으로 반응 차원에서 나온 얘기는 절대 아닐 텐데 어쨌든 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적인 시각과는 다르게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법인세 인상 문제, 그러니까 이 복지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는, 복지 재정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결국은 이 부담, 국민 부담을 늘려야 되고 그 국민 부담의 핵심은 이 상위 계층 그리고 대기업들의 법인세, 이를 통해서 충당해야 한다는 이제 자신의 철학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 새누리당이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상 논의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론을 정한 거는 더더욱 아니지만, 그리고 내부에서 아마 이 논쟁이 시작되면 굉장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 법인세 인상 문제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문제 가지고, 상향 조정 문제 가지고 이 정치권에서 특히 여권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극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좀 다른 얘기를 꺼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론은 지금 법인세 인상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당론도 아니었어요? 인지는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확인이 안 되는데 당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당론으로 그런 거 정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새누리당, 특히 이제 여권, 새누리당을 포함한 여권의 전반적인 입장은 이 법인세 인상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완구 전 총리가 정부 측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었고요. 이완구 전 총리가 이제 작년에 원내대표 시절에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또 이 경제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쪽에서 경제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법인세 인상 반대 의견을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또 지금의 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무성 대표도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급 요건의 주요 핵심 인사들 중에서 법인세 인상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지만 법인세 인상 문제도 절대 성역일 수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꺼내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당론은 아닌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소수로 몰릴 가능성이 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카드를 꺼내든 건 말씀드렸듯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국민연금 이 소득 대체율 높이는 문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계속 이게 세금 폭탄이다, 세금 걷어들이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하고 이 아주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얘기한 것 아니지만 정책 방향으로 놓고 보면 정반대의 얘기를 한 것이어서 이 시점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맥락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원래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 이 구상이 이런 거였답니다. 그러니까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를 하고 이달 중순쯤에 이 총선 기획단 비슷하게 내년 총선 공약을 준비할 그런 팀을 내부적으로 꾸리는 준비를 이제 시간표상에 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 개인은 뭐 수차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국회 운영규칙,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국회 운영규칙에다가 50%를 명기하는 건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유승민 원내대표는 계속 해왔는데 그런데 야당에서 50%를 명기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 잠정 합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잠정 합의를 했던 건 야당이 그렇게 요구를 해오니 어쨌든 여야가 타협을 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를 하려면 그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정책인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청와대하고 친박계가 뒤집은 것 아닙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쨌든 그 문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4월 임시국회 매듭 짓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년 총선 준비를 좀 길게 보고 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 핵심에 바로 이 본인의 이 정치적인 철학이기도 한 소신이기도 한 중부담 중복지로의 이 큰 밑그림을 갖고 이제 총선 공약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중부담 중복지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보편복지 공약을 무수히 남발을 해놓고 하나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당이 내는 총선 공약을 그렇게 제시했을 때 양치기 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적인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서는 국민들한테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국민들이 믿을 것 아니냐라고 해서 핵심으로 잡고 있었던 게 바로 법인세 인상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해서 이 문제를 오늘 꺼내 든 거는 바로 그런 좀 큰 흐름, 자신이 그리고 있는 밑그림 하에서 좀 뭐랄까요, 그 전략적으로 이 법인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세를 이루느냐 소수로 남느냐와 관계없이 유승민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향후 자신의 컬러도 분명히 할 겸 그다음에 내년 선거가 그나저나 발 빠르네요. 벌써부터 지금 야당은 계속 지금 안에서 치고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쪽은 총선 공약 준비 기획단 뭐 이런 거 가동을 하려는 모양이죠. 그렇죠. 지금 오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조만간에 그거 꾸리겠다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좋고 호호 불호를 떠나서 일단 시험 공부는 열심히는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야당 상황 전해드리면서 계속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사실 새누리당이 집권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법인세 인상 카드 문제를 꺼내든 건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중부담 중복지로 그러니까 이 복지 문제와 관련한 그리고 성장에
과실을 나누는 문제, 예. 물론 이제 성장 자체에 대한 자신들의 계획, 공약도 이제 내세우겠죠. 예.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징표로 프로빈스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거는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실천하겠다라는 그 하나의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로 프로빈스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이고, 여당 원내대표라는 무게감을 감안을 하면 그거를 그냥 이 말로 대충 풀어갈 그런 성격으로 꺼내들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행보, 스탠스, 입장 이런 것들하고 대비를 해보면 조만간 여권 내에서 이 땡소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측면도 있다. 뭐 이런 해석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근의 거리에서 보좌한다고 하는 경제 스태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꽤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네. 자, 야당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이거 며칠째 계속 같은 반찬인데, 새정년 내부 분란, 이게 누가 누구한테 이 발언 사과만 하고 그런 것은 문제의 본질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총선 공천권 때문이라고 봐야 하느냐, 이런 시각도 이렇게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 해프닝성, 혹은 일단 힘겨루기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처럼 지금 상황이 흘러가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오늘 의총에서도 상당한 얘기가 나왔던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사선의성 중진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 한 중진 의원이 그럼 전당대회 다시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고 해요. 그 얘기는 즉슨 이 참석자들 중에 누군가가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겠죠.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큰 판을 보면 이 호남권 중진들, 그리고 중진들뿐만 아니고 그렇죠. 초대선 의원들은 아직 별다른 얘기는 안 하니까 호남권 중진들, 이제 동교동계를 포함해서요. 동교동계, 그리고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포함한 비주류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어제 오늘부터 김한길, 오늘 김동철 그렇죠. 김동철 의원 그렇게 이제 한 명 한 명 얘기하는 건 이제 큰 의미는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이 손학규 전 대표의 복귀 얘기도 서서히 지금 분부를 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신문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손학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찾아가서 강진 소담집에서 이렇게 손학규 전 대표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실린 경우도 꽤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법 전체적으로 지금 새를 불려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 그러니까 이 친노 쪽에서 내년 공천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위기감의 발로가 이 사람들의 큰 대오를 형성하는 지금 기본적인 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는 당장은 판가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각자 나름의 명분을 갖고 지금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아니면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단정적으로 공천권 행사 때문 아니냐, 공천권 문제 힘겨루기 아니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 자체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절대 간단치 않은 문제고, 이것은 총선 그리고 1년, 2년 후에 대선을 생각해서라도 대단히
나쁜 길로 접어들어가는 양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나중에 총선 공천을 앞두고는 사실 이제 그런 논란이 뭐 야당뿐만 아니고 여당에서도 당연히 벌어질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 공천 과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이제 국회 진입 입성의 기로에 서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좀 정파 간 경쟁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1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지금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불발 이후에 이제 상황들이 조금 바뀔 수 있는 양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감안을 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싸움이 아주 조기에 점화된 걸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기전으로 내홍, 구조적 이런 문제로 갈 수 있다. 그런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며칠 행간을 안 했는데 아주 오랜만에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조직 구성 늑장 9월 수중 작업도 차질이라는 제목의 노컷 뉴스 기사 일부분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최종 확정 발표한 뒤 20일이 지났다. 하지만 선체 인양을 위한 전담 조직이 아직도 구성되지 않았다.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가 조직이 성격과 인력 구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직후 재난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며 비판을 받았던 행자부가 또다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부처 간 협의가 겉돌고 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의 선박 관련 공무원들이 세월호 참사로 무더기 징계를 받으면서 전문 인력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이 시작부터 삐걱대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네. 세월호 1주년을 훨씬 넘어서 겨우 선체 인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무슨 9월 또는 10월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통상 8월 달에 태풍이 한반도에 내습하는 계절적 그런 요인이 있는 건 맞습니다. 태풍은 선체 인양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 요소인 건 부인할 수 없죠. 그렇지만 뭐 해마다 꼭 몇 개가 기본적으로 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그렇다는 얘기고 크레인 그리고 이제 선체 인양을 위해서는 수상 작업과 수중 작업으로 나뉠 텐데 고정된 크레인 이런 것들은 정 태풍이 심하면 부분적으로 철수했다가 다시 하는 일이 있더라도 미리미리 지금부터 시작해서 5월, 6월, 7월 한 석 달간 작업을 하고 8월, 9월 초까지의 태풍 내습철을 이제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할 거라고들 생각했는데 정부에서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지금 9월 중순에 인양 작업을 시작한다라고 시간표를 짜놨어요. 그래서 왜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는 참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뭐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는 그게 굉장히 처음부터 제기하고 따지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1차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가족협의회, 4.16 가족협의회에서도 일단 인양을 하기로 분명히 선언을 했으니까 환영한다. 좀 서둘러 달라라는 이제 원론적 입장, 특히 지극히 절제된 그런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소리나지 않게 준비 작업을 착착 하고 있으리라고 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체 인양하겠다고 최종 확정 발표한 뒤 20일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심지어 선체 인양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조차 못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년 한 달을 허송을 하고 겨우 자 그럼 인양할게요. 거기까지 그 말 하기까지 1년 한 달이 걸렸는데 그 말 하고 나서도 20일을 그냥 허송합니다. 그 허송 이유는 들으셨죠? 해수부하고 안행부의 의견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칸막이 행정이죠.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적폐다. 그동안 대한민국 누적된 대한민국 병이 골마 터진 결과다. 다 뜯어 고쳐야게 됐다. 그러면서 무슨 국가 개조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저는 당시 5월 13일자 작년 5월 13일자 한국일보 칼럼에서 뜯어 고쳐야 할 것은 국가가 아니라 대통령, 청와대와 정부다. 그리고 관료제다. 국가 개조라는 말로 호도하거나 마치 무슨 우리 대한민국 자체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라. 문제는 정부와 관료제, 복지부동, 뭐 시키기만 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저 그냥 볼펜 까딱거리면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온 그 문제인 것이다. 못 구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못 구한 거니까 국가 개조 이런 소리 말고 정부나 잘 뜯어 고치시오 이런 걸 촉구하는 칼럼을 쓴 바 있는데, 국가가 됐든 정부가 됐든 1년 하고 한 달 동안 하나도 바뀐 게 없고요. 아직도 칸막이 타령입니다. 해수부는 해수부 이런 말이에요. 세월호 참사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선차 인양만큼은 최상의 결과를 내야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예, 그래요, 그래. 그 세금 많이 갖다 쓰라고요.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행자부는 이 같은 별도 조직이 결국에는 해수부의 조직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이랍니다. 아니, 선체 인양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 또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도 협조를 좀 받고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도 좀 일시적으로나마 수혈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임시기구를 꾸리는 건 맞고요. 그건 그 임무가 끝나면은 그 조직은 해체하거나 다시 원대복귀 시키거나 하면 되는 거지. 그게 해수부 조직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추측이지요? 그러면서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몇백 명, 무슨 대규모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해수부에서는 자체 임시 조직을 구성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문 인력이 참여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거야말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딱 그냥 여러 소리 필요 없는 비유가 될까요? 문제 있는 사람들 빼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월호 특위에서 조사받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선체 인양 작업에서 배제시키는 너무 당연한데, 그러다 보니까 비전문가로 채운다? 축구 국가대표팀을 만들어야 하는데 뭐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빼서 아예 농구 선수들로 데려다가 지금 축구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20여 명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약 20명가량의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급 이상 간부만 한 10명쯤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선박기술직 공무원들로서 전문가 집단에 속하는데
징계를 받아서 다른 부서로 배치된 사람들을 다시 세월호 선체 인양 TF에 배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선박 업무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배치했다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들의 조사의 경중에 따라서, 그들의 책임 문책의 경중에 따라서 일부분은 데려다 써야 하는 것이고요. 선체 인양과 나중에 구조작업 및 세월호 참사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그건 따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전문 인력 채워놓고 그래서 선체 인양 기간과 작업 이런 게 더 길어지고 만약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더 큰 마이너스인 거죠. 저는 도대체 이 공무원들 이 일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넘도록 부지 하세월인데 대통령 말 따로 공무원 따로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대놓고 대통령이 레임덕에 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건지 대놓고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청와대와 총리실의 공직기강 그 관리감독반 이런 데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공직기강 아닙니까? 속 타들어가는 하루하루 속 타들어가는 지금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9명의 실종자 그 가족들 안중에도 없는 거지요. 해수부 안행부 이렇게 투닥투닥 하고 있는 거 보면요. 답답합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정부에 경고를 주지 못해서 정부 바뀌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몇 4석짜리 429 재보선은 초민이니까 별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정치 행위는 그 후폭풍과 후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선택을 올바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 같다. 지금 우리 국방부의 공식 확인이고 의원들에게는 비공식적으로 2017년 말,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남았죠. 2년 반쯤 후면은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 실전 배치가 되면 약 길이 9m 정도의 미사일, 그 사거리는 2000km쯤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발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위협 요인이다. 그러면서 오늘 청와대에서 긴급 국방 안보 관련 장관 회의도 하고 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미 군의 수뇌부도 이 문제 때문에 만나고 그랬죠. 이 관련해서 국방위에서 아주 바지런히 일하는 의원입니다. 김광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영어로는 SLBM이라고 부르던데 우리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입니까? 일단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네. 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아닙니다. 엊그제 실험에서요? 예. 그것은 모의체라면서요? 탄도미사일의 탄을 발사하는 건 아니고 네. 소위 이제 모형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발사 추진체를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출 실험이라고 하더군요. 예. 발사해서 그러니까, 수면 위로 튀어나가게 하는 모의 물 위로 올라가는 올라가는 실험인데 사실은 그 자체도
아주 낮은 단계의 실험입니다, 현재. 네. 왜냐하면 잠수함에서 이것을 이제 발진해서 쏘는 것은 숨어있는 상태에서 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잠수함이 한 100m 정도의 그 자망한 상태에서 발사를 할 때 필요한 것인데, 지금은 거의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뭐 발사를 한 거예요. 네. 20m 정도의 위치에서. 상당히 부상을 해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물 안에서 실제로 잠수함이 그 추진체의 동력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소위 이제 SLB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ICBM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도탄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멀리 날아가서 쏘는 건데, 네.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태평양을 건너는 정도의 수준, 이것을 위해서 이제 발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2,000km 정도의 거리를, 2,000km 정도의 거리를 위해서 발사하는 건데, 이 발사체는 이 모형탄임에도 불구하고 150m밖에 날아가지 못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연구의 실험 단계나 뭐 이런 것들이 한반도 전력에 있어서 급진적으로 어떤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실험만 보면 8일 실험만 보면 그런데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독자적인 기술로 혼자 일을 얻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뭐라고 할까요? 기술 축적의 속도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상당 부분은 더 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진도는 나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탄도탄에 대한 능력도 검증이 더 필요하고요. 네. 사실 지금 현재 북한 같은 경우는 ICBM 같은 경우도 지구 밖으로 쏴서 다시 그것이 대기권 안으로 진입시키는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현재 상태에서. 네. 근데 이걸 SLBM에서는 과연 성능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잠수함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큰 9m가 넘는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수송 100m 정도에서 힘을 받고 나가려고 하면 네. 잠수함이 그 힘을 견뎌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맥시멈 해봐 2,000톤급 정도가 채 되지 않고 네. 실제로 지금 SLBM을 쏠 수 있는 정도 규모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골프급이라고 부르는데 네. 3,000톤 정도의 그 톤수를 가져야지만 그 부력과 압력을 지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인 관례입니다. 네, 지금 SLBM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네. 러시아 이런 데를 볼 때는 그렇죠. 최소한 잠수함 덩치가 한 3,000톤급 정도로는 커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일본도 이 SLBM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 예. 가지 과학적인 문제를 통해서. 네. 그래서 북한이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실전에 군은 2017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 17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바로 발사해서 성공까지 이르는 과정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 진행하는 과정의 속도로 봤을 때 이런저런 시기 정도로 보면 2017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며칠 전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에 와서 비공개로 의원들에게 설명할 때 그 자리에 우리 김 의원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관의 설명이 지금 중앙일보에는 상세히 보도가 됐었는데 중앙일보 네. 보도는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앙일보를 인용해서 질문을 하는 예. 겁니다. 이를테면 예. 2017년 말 실전 배치 가능하다. 9m급의 미사일을 장착해서 쏠 수 있고 미사일 사거리는 2,000km쯤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신포에서 북한이 자체 제작한 게 2,000톤급의 잠수함인데 지금 우리 김 의원은 한 최소 3,000톤급은 돼야 한다는 것이고 예. 엊그제 국회에 나온 한민구 장관은 신포에서 세 척을 건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었고 예. 그중에 하나에서 이번에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예. 그리고 우리는 동영상에 가까운 150여 장의 사진을 확보해서 이번 모의 발사 실험
소상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 한 장관의 말이나 2017년 말 실전 배치, 그다음에 청와대 주재로 오늘 뭐 긴급 장관 회의 열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위협보다 좀 더 과장하고 있다. 이런 자세,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저는 약간의 과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의 그러니까 실전 배치에 대한 개념을 뭐로 보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잠수함이 완성이 돼서 발사 추진체를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 만들어지는 건 2017년에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소위 이제 SLBM의 효과까지를 낼 수 있는 그 탄도탄이 성공이 가능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나중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게 도달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2년 안에 다 돼야 됩니다. 예. 잠수함의 부력도 그렇고 크기, 덩치 큰 거. 예. 이 ICBM이든 SLBM이든 담고자 하는 것이 일반 미사일을 담고 싶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무기를 담고 싶은 건데 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근데 아직까지도 북한은 핵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계속적인 그 진도가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핵실험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걸 소형화, 이 탄 안에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소형화가 될 것이냐 2년 만에 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궤도로 올라갔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서 목표물에 명중하는 것까지 이 기술의 모든 것이 과연 2년 안에 다 이루어질 것이냐 북한이 라고 하는 걸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아마 장관이 말하고 있는 실전 배치라고 하는 것은 잠수함의 형체, 그러니까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추진체를 가지고 있는 잠수함의 형체는 2017년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한 분이 5시 48분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구소련이 해체될 때, 그러니까 CIS론가 이렇게 13개 공화국으로 이렇게 나눠 쪼개졌죠. 그때 소련의, 그러니까 구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을 북한이 헐값에 여러 대를 들여왔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뭐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기억에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아마 여러 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한 대쯤. 골프급은 그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어서 한 대를 아마 들여온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모의 실험에 쓴 게 그 골프급 잠수함에서 쏜 아닙니다.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퇴역함이었고요. 네네네. 이것을 통해서 소위 이제 역진 설계라고 우리가 부르죠. 가지고 와서 그걸 뜯으면서 설계의 도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차를 사다가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원설계도를 설계 도면을 만드는. 가듯이. 그래서 골프급 잠수함은 역진 설계용으로 들여온 것으로 군 당국과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공부하려고 사온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오래된 잠수정을 그렇게 잠수함을 그렇게 받아온 겁니다. 실전 배치용이라기보다는 우리 기술 수준으로 어떻게 하면 골프급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오래 쓰긴 했지만 골프급을 아예 하나 사다가 뜯어가면서 독습 혼자 공부를 해보자 이거네요. 그렇죠. 북한은 그런 재주 참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전 세계 저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도 어디나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봉쇄를 하고 뭐 막 해도 뭘 잘 만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김 의원은 최근에 먼저 말씀하세요. 최근에도 북한이 뭐 비행기 같은 경우 실제로 완전체를 들여온 것은 86년도 정도에 미국이 도입한 것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립 부속품들 그리고 반가공품들을 통해서 중간에 뭐 미국이나 유엔 등이 군사무기를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테이너가 필리핀에선가 압수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서 컨테이너에서 비행기의 부속품들 그러니까 수리 부품이 아니라 동체의 일정 정도 부분 조립을 위한 이런 것들이 유엔 등에 적발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 의원은 군사, 무기, 국방 관련 공부를 따로 하셨습니까? 의원이 되기 전에? 그러지는 않았고요. 저는 소위 뭐 밀떡도 아니기도 하고 밀떡이 뭐예요?
밀리터리 덕후라고. 밀 덕후. 밀 덕후. 그런 것도 별로 아니었어. 그냥 육군 병장으로 상근으로 저는 전역했었는데. 국방위를 오게 돼서 뭐 공부를 시작한 거죠. 부지런히 하셨군요. 이거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마치 국방연구원에 근무했었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근데 아마 연구원 분들은 워낙 아시는 게 많아가지고 어렵게 설명하는데 저는 제 자신이 별로 잘 모르니까 듣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겸손하게까지. 자,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당장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이게 적절한 건지 유비무환의 자세인 건지 아니면 이거 큰일 났다. 북한이 이제 곧 잠수함 어디 삥 돌아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와서 우리한테 뻥 쏘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건 좀 섣부른 것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그런 우려가 합리적인 것인지 어떤 견해십니까? 제가 가끔 어디 가면 하는 말 중에 방산비리의 3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긴급소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면 긴급히 필요하니까 예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슈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나를 비롯한 레이더 부품들 이런 것들을 긴급히 도입해야 된다. 레이더 사령부를 창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핵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이제 막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일주일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해왔던 군피하와 방산 비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실제로 국방부와 국정원이 이 잠수함을 엊그제 처음으로 발견한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추적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위 방추위에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은 충분히 진행돼 왔었고요. 그런 문제는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유승민 대표를 비롯해서 새누리당에서 이제 몇몇 분께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소위 이제 요즘 사드 배치가 주요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한동안. 그것을 이제 지상전에서 공격을 해올 때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할 때 사드일 건지 패트리어트일 건지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아이언돔일지 이런 것들 논의하는 과정이었는데 김 의원님 지금 한 20여 초밖에 안 남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그동안은 육상으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이제 해상으로 하는 위협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하지는 말되 정확히는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